네, 안녕하십니까. 차도현입니다. 닥터 차슈랩, 그 차 박사의 연구실. 벌써 지금 세 번째 실험 방송이네요. 오늘은 조금 더 한번 시각을 넓혀서 보죠. 7, 8월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놀랍기도 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연달아서 밀어닥치고 있죠. 뭐 우리와 일본과는 지금 그 일본 가기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에 본격적인 지금 이제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일부는 이게 안보 분야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북한은 지금 7월 이후에만 오늘까지 지금 네 번의 지금 단거리 발사체,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형 조정방사포라고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도 하지만은요, 이 계속 지금 발사해대고 있고요. 또 7월에는 보셨겠지만은 그 이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 항공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지금 침범하기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게 사면 초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사면 초과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참 어려운 과제가 지금 한꺼번에 그 밀어닥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되도록이면 저는 정파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느 행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거의 실수 때문에, 사실 딱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한 행정부가 폈던 어떤 정책의 후유증이라는 거는, 그 파급 영향이라는 거는 뭐 짧게는 몇 개월 뒤에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은요, 2, 3년 뒤에 엄청난 그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뭐 최근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변국 사이에 끼어서 제대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지금 행정부만의 몫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자,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당시에 여름이죠. 2015년 9월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베이징 방문한 이유가 전승절, 다시 말해서 그 이 중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항일 반파쇼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승전한 기념을 위해서 천안문 광장을 방문을 해서 그 귀빈석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러시아에 셋이 손을 맞잡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당시에 일본은 그리고 미국은 불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걱정을 했던 게, 이것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굉장히 잘못된 사인을, 메시지를 줄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부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은, 대통령이 이게 큰 결심을 해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 간 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글쎄요, 그런 효과도 일부는 있겠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역사의 재해석으로 볼 때요, 당시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라는 거는요, 핵심이 항일전이에요. 일본한테 이긴 거예요. 제국주의란 면을 은근히 고려를 하면 사실은 미국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승절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요, 한국전쟁 때요, 우리 국군이 죽거나 다친 대부분의 기록들, 뭐 절반 이상의 기록들은 인민군, 북한군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중국 인민해방군들하고 싸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유감 표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중화인민지원군의 후예들이 벌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라고, 사실은 배후에 지원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그 국가 러시아죠. 대통령하고 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게 어떤 사인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어쩌면 이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건 진보 정권이 집권하든 결국 한국은 나중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꿈깨라 그러고 싶은 얘기를 꿈깨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그런 희망의 불씨를 심어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이랑도 맞닿아 있어요. 오늘부터는 한 몇 번에 나누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직접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뭐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강제징용. 사실 징용이란 말 안에 강제라는 뜻이 포함이 되니까 징용이 정확합니다. 당시 일제하에 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 문제, 그리고 대법원 판결,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한일 간의 이견, 더 정확히는 일본이 계속해서 외교적 협의하고 절충을 얘기했을 때 우리 쪽에서 좀 시쳇말로 여유 잡았죠. 그 후유증으로 오는 거긴 합니다만은 뭐 직접적인 설명은 원인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남북한과 주변국을 포함한 동북아 보다 넓게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관련된 그 전망들을 어떻게 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뭐 연령에 따라서는 지금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까지 냉전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 편, 내 편이 아주 분명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 또 공산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진영하고 서로 경제권도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무역도 같이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분명하던 시절에서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러시아가 이어받았지만 과거에 구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당시에 이 경제 현대화, 보다 정확히는 이제 경제를 비롯한 주요 분야의 4대 현대화에 몰입하고 있었고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체제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아주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탈냉전 시대라는 것이 도래를 했어요. 냉전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무너지면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일방적인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전개가 됐습니다. 뭐 이 시대에는 사실은 누구도 미국의 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존재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계속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시발점은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한 1996년, 97년 이런 때죠. 과거의 냉전에 미국과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구소련의 후계자 러시아와 중국의 계산법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탈냉전 초반기만 해도요. 당시가 보리스 옐친 그 러시아 대통령 때의 치하였는데요. 이때만 해도 세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을 따라가거나 지지해주는 쪽의 입장이었어요. 러시아는요. 그런데 그렇게 1990년대 후반으로 오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구소련이라는 대제국이 무너졌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모델로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경제발전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세계를 양분하던 자기의 파트너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대우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저도 과거에 그 러시아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정치에서는 사실 이건 독재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러시아의 지식인들이나 그리고 웬만한 시민들도 문제 있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국제관계, 미러 관계에서 러시아가 당했던 그 기억이 너무 치욕적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지도자들을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외교 정책이 대외적으로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등소평이 비유적으로 도광양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겁니까? 칼의 빛을 숙이고 몸을 낮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나서서 세계사라든가 아시아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특히 미국과 맞서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이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제 과실을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과실을 이제는 즐기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 이때 외교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는데 뭘로 바뀌냐면 화평 굴리기 또는 화평 발전.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일어서고 발전한다. 말은 평화지만 이제는 우리 서서히 세계사회 그 다음에 아시아사에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어 그러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후진타오 이제 시대가 되게 되면 화평 발전이 보다 발전이 돼서 조화 세계까지 이르게 되죠. 여기서 조화 세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조화롭게 뭐 좋게 해석하면 지낸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그거에 그치지는 않아요. 조화를 해치는 세력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짐작하시겠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이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었으면서 분발 유의, 세계와 지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중국의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 자체가 90년대 중반부터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새롭게 동아시아를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에 알게 모르게 세력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인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해봐야.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니까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특히 2008년에 이른바 얘기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가 됐고요. 이때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누구의 협력? 중국의 협력을 상당 부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얘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이 2000년대 중반이 되는 이 어간쯤에 되게 돼서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기 리먼 브러더스 사건 이전부터 미국은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생각보다 너무 크는데? 자,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국경 분쟁도 했지만 지금의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협력 기조를 발전시키고 있었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일본은 이제 미국과 일정한 그 과거와 달리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변하지 않거든요. 일본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미일 동맹이라는 걸 포기하기 힘들죠. 오히려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중러와 미일 간에는 나중에 미래를 생각을 하더라도 분명한 누구와 협력하겠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모호한 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반도였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계속되는 얘기에는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